편광 특성 실험을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산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그러면 이게 편광이라고 나오는데 편광이 뭘까요? 자, 편광은 이게 이제 빛의 편광이라고 하는데 빛이 편광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씁니다. 편광.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편광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전기장의 진동 방향을 편광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전기장의 진동 방향. 그러면 전기장이 뭐냐? 여기서부터 아마 좀 막혀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있다. 이건 들어봤습니까? 자, 전자가 마이너스고 전자를 하나 잃어버린 것이 이제 플러스 전하가 있는데 그러면 플러스 전하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전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전기장. 그래서 이런 전기의 공간에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것을 전기장이라고 불러요. 전기장. 그래서 이 전기장을 E라고 표현합니다. E. 그래서 전기는 공간에 있는 거죠. 물론 자기도 공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와 자기가 공간에 물론 존재를 하죠. 이렇게 해서 전자와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전기장을 멈춰있는 전기장, 스태틱 일렉트릭 필드 이렇게 부르고요. 이게 이제 움직이게 되면 이것이 빛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가 커졌다가 작아졌다, 커졌다가 작아졌다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전기장이 있는데요. 전기장이 어느 방향이냐면 여기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 이 방향이 있습니다. 전기장은 이 방향이 있는데 그래서 전기장의 방향이 위에 이렇게 됐다가 전기장의 세기가 커졌다가 또 더 커졌다가 다시 줄어들고 그러다 0이 됐다가 반대 방향으로 전기장의 방향이 반대로 된 거죠. 그래서 반대로 됐다가 더 커졌다가 또 줄어들었다가 0이 됐다가 다시 위로 이렇게 전기장의 방향이 바뀌는, 그래서 이런 식의 전기장의 세기 변화가 나타난다. 이것을 우리가 전자기파 이렇게 부르고요. 그래서 빛이 전자기파의 이런 사인의 모습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뀌는 것은 전기장의 세기가 커졌다가 작아졌다, 커졌다가 작아졌다, 커졌다가 작아졌다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편광은 뭐냐? 이 전기장의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진동하는가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아래로 진동하죠. 그래서 위쪽 방향, 아래 방향으로 진동을 하는 거예요. 진동. 이렇게 하는 것을 편광되어 있다. 편광. 그리고 우리가 전기장이 이런 전자기파가 하나로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나오겠죠. 여러 개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이 방향으로 진동을 하면 편광이 되어 있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편광. 근데 어떤 건 이렇게 진동하는데 어떤 건 이렇게 진동을 하고 어떤 건 이렇게 진동을 하고 이 편광 방향이 서로 달라요. 그러면 이것은 편광되어 있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각의 전기장들이 모두 한 방향으로 진동 방향을 가진다 했을 때 편광이 되어 있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선편광이냐 원편광이냐 사원편광이냐 이런 것들은 편광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편광을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광을 이용한 많은 기술들, 광기술에서 이 편광을 활용한 기술들을 많이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편광된 빛이 들어온다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앞에서 첫 번째 실험, 두 번째 실험은 비편광된 거였죠. 그래서 그런데 편광된 빛이 들어온다 했을 때 진동하는 전기장 저기가 입자가 어떻게 진동하냐면 이 편광이 전기장 방향으로 진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 이렇게 진동을 하면 전하가
이 전하가 예를 들어 위쪽 방향, 아랫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어떤 방향으로 빛이 진행을 하냐면 앞 방향으로 또 뒷 방향으로, 자 그리고 옆으로도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작지만 작게. 그런데 윗방향으로는 빛이 진행하지가 않습니다. 아랫 방향으로도 빛이 진행하지가 않아요. 자, 이것이 위아래로 움직일 때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면, 좌우로 만약에 입자가 이렇게 좌우로, 입자의 이런 그 전자 쌍극자가 좌우로 움직인다 했을 때는 이쪽 방향으로 나오지 않고 이 진동 방향으로는 빛이 나오지 않고요. 그의 수직한 방향으로 가장 센 산란 빛이 방출이 됩니다. 물론 수직하지 않더라도 약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진동 방향, 이 전자 쌍극자의 진동 방향으로 빛이 나오지 않는다. 한마디로 평광된 방향으로는 평광 방향으로는 이렇게 빛이 나오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자, 선형평광된 빛. 지금 여기 이제 선형평광된 빛인데요. 선형평광된 광이 산란 입자에 입사되면 입사광의 전기장에 비례하는 전자쌍극자가 유도가 됩니다. 전자쌍극자, 다이폴이라고 부르는데요. 전자쌍극자가 유도가 되는데 이 진동하는 전자쌍극자는 전자깃발을 방출합니다. 진동 방향의 수직한 방향으로 가장 강하게 방출하고 진동 방향으로는 방출하지 않습니다. 진동 방향을 기준으로 방출 세기는 도넛 형태를 취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도넛 형태가, 자, 이 방향에서 얘가 위쪽, 아래쪽으로 이렇게 진동한다 그랬죠? 진동하면 빛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한다? 위로 나오지 않고 이런 도넛 형태로, 자, 이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거죠. 위아래로 나오지 않는, 그래서 위아래는 뻥 뚫려 있는 이런 도넛 형태가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평광된 입사광의 진행 방향 Z축을 취하면 수평 방향 X축, 수직 방향 Y축으로 나타내면 Y 방향에서 수직 방향의 산란광이 검출되지 않고 X 방향의 수평광의 산란광이 검출되지 않습니다. 이건 뭐 이거 당연한 얘기고요. 입사광의 수직한 방향으로 산란된 광은 완전 평광된 빛이다. 자, 여기서 수직하게 그 입사광의 수직한 방향으로 산란된 광은 어떤 거다? 이런 앞부분, 뒷부분 오는 것은 완전히 평광된 빛이 출력이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직사광선이 있고요. 접속 렌즈 있고 여기까지 갔죠. 그다음 수조통이 있고 여기에 이제 프림을 탑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가 달라진 게 검광판, 이게 평광자. 그래서 이게 검광자를 이렇게 돌려주면 이것이 그 검광판의 어떤 기준, 그 검광판에서 예를 들어서 수직한 축으로만 빛이 평광돼 있다. 그러면 다 통과가 되고요. 이제 수평하게 평광돼 있으면 다 통과되고 검광판에 수직하게,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빛이 있습니다. 그럼 검광판이 만약에 수평하게 이렇게 놓여 있으면 이게 100% 다 투과가 되고요. 검광판이 만약에 수평하게 놓여 있으면 이것이 통과가 되지 않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같은 평광 방향만 통과가 되게 하는 것이 검광판인데 이것이 돌려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로테이션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광판의 각도를 바꿔주면서 어떤 세기가 되는지를 검출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 빛이 수조에서 수직하게 산란을 일으킨 빛이 평광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수직하게 평광된 것은 평광이 되어 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수조만 올려놓고 입사광의 방향으로 30도, 60도, 90도
방향에서 검출기를 정렬하고 반사각의 세기를 측정한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잡음, 배경 자금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서도 했었죠. 그런데 여기가 검출기를 어떻게 여기가 0도 그러니까 30도, 60도, 90도에서 각각 한 번씩 측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평광자 각도판을 건광판에 설치하고 수직선을 0에서 0에 일치시킵니다. 그래서 검출기 앞에 정렬합니다. 그리고 물과 프림을 0.1g 정량하여서 희석하고 검출기를 30도에 고정한 후 건광판을 0에서 180도 30도를 놓고 건광판을 0도에서 180도까지 10도씩 돌려가면서 산란광을 측정을 하고요. 60도에서 그 다음에 90도에서 반복적으로 측정을 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산란광의 세기가 수조의 반사광의 세기를 제거해서 보정 데이터를 얻고 건광판의 각도에 따른 반사광의 세기 그래프를 그리고요. 그 다음에 광검출기 방향에 따른 산란광의 평광 특성을 한번 토의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30도, 60도, 90도에서 보시면 선평광된 빛 여기서 보시면 여기가 지금 0도잖아요. 0도. 네. 그래서 0도에서 90도. 90도가 되면 얘가 90도죠. 90도. 네. 자, 그래서 90도로 된 90도일 때, 그러니까 수조가 있으면 들어온 빛이 90도로 산란될 때, 수직하게 산란될 때, 건강판이 0도일 때가 가장 빛이 셌고요. 그 다음에 점점 갈수록 빛이 감소하다가 거의 90도에서 가장 작아졌다가 다시 점점점 증가되는. 물론 여기 100도에서 가장 작은 값이 나오긴 하는데 얼추 한 90도에서 100도 사이가 되는 거죠. 이게 뭐 조금 실험 세팅에 좀 어떤 오류가 있을 법한데 어찌됐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90도가 되면 네. 그래서 0도에서 180도일 때 가장 센 빛이 나오는 거죠. 평광된 빛이 선평광에 가까운 빛이 투과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광된 광에 의한 산란 특성.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앞에서 3번 실험은 비평광된 빛이 왔는데 각각의 수직한 방향으로 어떻게 평광이 나타나는가 이걸 봤고요. 지금은 이제 평광된 빛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평광된 빛을 넣었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렇게 살펴봅니다. 자, 그래서 전기장이 평광되어 있으면 이것이 진동하는 쌍극자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러면 수직한 방향으로 가장 큰 세기, 네, 이거의 수직한 방향으로 가장 큰 세기, 그 다음에 옆으로는 조금 더 약한 세기로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산란 입자들은 입사한 광의 전기장의 방향에 전자쌍극자를 유도하고 이를 전자쌍극자의 진동을 통한 산란광을 방출한다. 진동하는 전자쌍극자가 방출하는 전자기파는 진동 방향의 수직한 평면에 가장 강하고 진동 방향에서 전자기파를 방출하지 않는다. 그림과 같이 Y방향으로 선평광된 광이 Z방향으로 산란 입사에서 입사한다고 하자 입자의 유도 쌍극자는 Y축 방향으로 진동한다. 이 방향으로 진동한다. 따라서 진동하는 진동 방향의 수직인 XZ평면, XZ평면이죠. 자, XZ평면, 이 평면이죠. XZ평면, 이 평면에서 XZ평면, 이 평면이죠. 관측하면 같은 크기의 산란광이 관측되고 Y평면, YZ
Z 표면에서는 Z축에서 Y축 방향으로 이동할수록 세기가 작아져서 Y축상에서는 YZ 평면에서 YZ 평면에서 X축에서 Z축에서 Y축 방향 Z축에서 Y축. 여기 좀 말이 좀 이상하네요. 이거는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요.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봅시다. 이 방향으로 이제 수직한 방향에서 가장 세요. 센데 이렇게 올라간다 생각하면 이렇게 올라갈수록 세기가 점점 작아지다가 수직한 방향으로 했을 때 빛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실험 과정입니다. 그래서 평광판을 여기다 하나 넣는 거예요. 광원 앞에 평광판을 놔서 평광을 시킵니다. 그래서 평광된 빛을 넣어주고 되고 그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란광의 세기는 수조의 반사광의 세기를 제거하여 보정한 데이터를 얻습니다. 입상의 수직 또 수평 평광 상태에 따라서 각도에 따른 광산란의 세기를 그래프로 그리고요. 평광에 따른 산란광의 특성을 도입을 합니다. 자, 일단 이제 여기 보시면 평광된 광에 의한 산란 특성이 되는데 이제 앞에 평광자를 수직하게 놓고 건광자를 수직하게 놨어요. 자, 수직하게 들어온 빛은 이렇게 진동이 돼서 이 방향으로 진동을 하겠죠. 수직하게. 그래서 수직하게 진동하고 수직하게 진동하고. 그런데 이걸 수평하게 놓으면 그러니까 평광자와 검광자가 서로 90도 이게 수평 수직일 때 이때는 가장 낮은 출력을 보입니다. 이게 같을 때는 높은 출력을 보입니다. 높은 출력을 보여요. 근데 이제 평광을 수평으로 놓고 검광을 수평으로 놨을 때 이 자체가 낮은 출력으로 나왔죠. 그러면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들어오는 광 자체가 일부 평광되어 있다. 수직하게 이렇게 평광되어 있는 빛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여기서 이제 서로 수직한 것과 수평한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평광된 광에 의한 산란 특성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0도일 때 보시면, 0도일 때 보시면 여기가 가장 여기 마이너스 값이 작을수록 좋은 거니까 마이너스 값이 큰 건 여기서 작은 것 보시면 전자학 삼극자의 진동 방향 관계없이 비슷한 광의 세기를 보인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직, 수평, 그러니까 평광판과 검광판이 수직일 때는 이런 빛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직한 이렇게 진동하는 빛이 들어오면 산란광도 그 방향으로 평광돼서 진동을 하고 만약에 수평하게 들어오면 산란광도 그 방향으로 가장 센 산란광이 출력이 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표준 편차 분산을 구한 거고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빛은 파장보다 작은 크기의 입자를 만나면 레일리 산란을 하고 산란광의 세기 분포는 땅콩 모양을 갖습니다. 그리고 비평광된 빛이 입자를 만나 산란하면 산란된 빛이 빛의 진행 방향과 수직을 이루면서 선형평광 되어 나가게 된다. 평광된 빛이 입자를 만나 산란하면 산란된 빛도 어떻게 된다? 평광이 되어 있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5번은 이제 입자 크기와 농도 변화에 따른 산란인데요. 이것은 이제 그 화학적인 이제 뭐 황이라든지 황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실험에서는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산란 특성, 산란에 의한
어떤 편광 특성이라든지 산란 농도 또 파장에 의한 입사되는 빛의 파장에 의해서 산란이 어떻게 일어난다 이런 것들을 살펴봤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듯이 의료 장비인 옵티컬 코헤런스 토모그래피에 이런 지금 이제 눈을 검사를 하는 건데 눈 내에 빛을 쏘아주고 거기서 돌아오는 산란광을 이렇게 측정을 해서 이런 그 이미지로 망막의 깊이 방향의 이미지를 이렇게 얻어서 망막의 손상이라든지 치료 부위에 치료가 되어가는 그런 치료 과정들을 살펴보는 의료 장비에 사용을 합니다. In our practices, we use high definition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or OCT.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벌써 의료 장비로 개발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안과라든지 가면 이런 OCT, 그래서 OCT 하면 OCT라는 장비를 만나면 여러분들이 이거 광학을 이용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의 망막의 어떤 현상들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The OCT can image the deeper layers of the retina beneath the surface. 여기서 보시는 칼라 이미지가 다 그 빛의 산란광의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란이 많이 일어난 곳에 이제 좀 밝고요. 산란이 작게 일어나면 좀 어두운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각각의 층마다 조직마다 산란광의 세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Apart from at the central macular region. This is called vitreomacular adhesion. It was a blister of interretinal fluid. 이런 식으로 이제 2D 이미지를 얻을 수도 있고요. 지금 깊이 방향의 어떤 암 조직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고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Simple laser treatment can prevent the disease, and so atrophy. Our video on OCT. Here are some of our other videos which you may enjoy. 이런 것이 이제 OCT 장비가 되는데 이거 광을 이용한 기술이 의료 장비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옵티컬 타임 도메인 리플렉트메트리라고 그러는데 광섬유가 이제 코어의 유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유리 안에서 빛이 진행하면서 각각의 포인트마다 반대 방향으로 산란된 광이 있습니다. 그 렐레이 산란이 광섬유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광섬유에서 일어나는 렐레이 산란을 가지고 광섬유리가 뭐 수십 킬로 내에서 각 지점에서 반사되는 반사광을 측정하는 것이 OTDR이라고 하는 옵티컬 타임 도메인 리플렉트메트리. 이것은 그 광통신의 어떤 그 선로를 어떤 절단된 면이라든지 아니면 밴딩이 일어났다든지 광 손실이 일어나는 부분들을 찾아내는 정확하게 어느 지점에 얼마만큼의 광 손실이 발생하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OTDR이라고 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렐레이 산란을 이용한 기술이 되고요. 여기서 보시면 산란광이 쭉 나타나다가 광의 손실이 급격하게 발생하는 데서 이렇게 피크를 찾아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란이라는 현상을 가지고 많은 곳에 이거 제가 다 소개는 다 못 드리지만 산란이라고 하는 특성을 광 기술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다른 예시들도 함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여러분들이 OTDR이라고 찾아보시면 유튜브에서 금방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시간에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고서 작성법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일단은 이제 배경 이론 및 실험 목적을 적는데 모든 실험은 특정 조건에서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을 합니다. 자, 여기서 확인하고자 하는 특정 조건이란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아이디어나 이를 잘 정리한 이론이 될 수도 있고 기존에
여러 차례 검증된 이론일 수 있습니다. 본 실험 시간에 수행할 실험 배경이 되는 이론을 적절한 자료, 수식, 그래프, 그림 등을 이용해서 작성을 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 실험 시간에 수행할 실험을 배경으로 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과 전혀 상관없는 이론들을 가져다 놓으면 의미가 통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번 실험에 확인하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험 목적은 어차피 매뉴얼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해도 되는데, 실험 목적이 여러분들만의 또 목적을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작성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제가 앞에서 이런 지금 강의를 통해서 각각 실험에 대한 설명과 예제 데이터들을 보여드렸는데, 이 데이터는 말 그대로 예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 데이터를 이대로 하면 되나 보다 하고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가능하면 모든 데이터는 그래프화해서 표현을 해주고, 그 그래프를 보고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까지 작성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실험 보고 그 다음에 실험 과정은 제목 그대로 실험 과정을 적는 곳이고요. 실험 전경 사진, 그리고 모식도 등을 필요한 만큼 다양하게 사용하여 작성을 합니다. 그 대신 이 그림이나 그래프가 너무나 실험 보고서에 많은 공간을 차지하면 안 되고요. 적절한 공간에 적절한 실험 사진과 그림을 사용한다. 실험 방법에 따라 대한 신뢰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도나 정밀도,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과정을 빼먹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작성하십시오. 실험 방법 결론입니다. 실험 과정을 잠깐 다시 설명드리면, 매뉴얼에 있는 그 실험 방법들을 그대로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사용을 하시면 그렇게 권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들을 통해 그것들을 명확하게 누구라도 쉽게 이 과정을 통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도식화를 통해서 여러분들만의 어떤 그 과정들을 좀 표현하면 좋겠다. 그래야지 이 과정을 잘 이해를 했구나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험 결과 및 분석은 실험 결과와 그 의미를 작성하는 곳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의미가 되겠죠. 어떤 의미, 어떤 뜻이 있는가. 실험 결과를 읽는 사람이 실험 결과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특성에 맞는 형식으로 결과를 표현하고 그 결과가 의미하는 바를 설명합니다. 읽는 사람이 실험 결과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가독성이 좋다는 뜻입니다. 가독성.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봐서 누가 봐도 이것이 뭘 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이론이나 예상된 했던 바와 같은지 다른지를 서술하고, 만약 다르다면 그 이유를 서술합니다. 보고서 작성법. 결론. 실험을 통해 확인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는 것이고요. 본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사항들을 요약하되 확신할 수 없었던 추측성 내용들은 되도록이면 적지 않습니다. 개인 의견. 본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된 점이나 느낀 점들, 주관적인 사고를 서술합니다. 더불어 추가 실험을 통해 보완해야 될 점, 매뉴얼에 지시한 실험 과정보다 더 좋은 방법 등을 자유롭게 논의하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험 보고서 예제인데요. 다음과 같이 보고서명, 부제, 그리고 이런 학번들 적고요. 그 다음 배경 실험과 이론을 간단하게 그 실험과 관련된 이론을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실험 과정을 그림과 함께 도식을 했고요. 실험 결과를 표와 그래프로 표현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프 표현하는 것이 또 표의 표현을 할 때 단위라든지 또는 그 표현이 정확한지를 제가 살펴봅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 내용상 오탈자가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각각의 위치가 딱 한눈에 봤을 때 명확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 전체적인 실험 보고서가,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결론 부분이 있고요. 결론에서 분석된 분석 결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분석된 내용들, 개인 의견들 이렇게 넣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배경 이론, 여기서 이론은 각 실험과 관련된 이론을 적는 거죠.
시험 관련된 이론을 적고 실험 과정, 그다음 결과, 그다음에 결론과 논의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험 보고서를 잘 작성을 하시고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이제 산란과 또 실험 보고서 관련된 내용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